광양항의 물동량이 늘면서 광양항 배후단지의 분양률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부족해질 배후단지 확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아동센터마다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선출되는 시군 조합장들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 못지않게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조합장 역할론과 함께 참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꼼꼼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최근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분양률이 85%에 이르면서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배후 부지가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배후단지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동축과 서축 두 곳, 면적만 22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분양에 고민이 많았던 배후단지에 50여 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물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배후단지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42만 3천 TU로 지난 2017년보다 46.8%나 증가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우드펠리 제품의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학제품 수출 증가, 목재 바이오 연료 수입량 증가, 제지 및 폐지 수출량 폭증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항만공사는 85%인 광양항 배후단지 분양률이 오는 2020년 100%로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후단지 확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항만공사는 내년부터 북측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빠르면 오는 2021년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배후단지 확장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 정부 지원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총 물동량 3억 톤을 기록한 광양항. 배후단지가 고부가가치 화물과 고용을 창출하는 연관단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환영한다며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공동 제안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지사들은 또 중앙정부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진 사업들도 조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천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산중학교 착공 지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협약서를 통해 중흥건설이 신대지구에 28학급 규모로 삼산중학교를 신축한 뒤 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했지만 하수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때 개교를 위해 사업자 재선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흥건설은 협약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삼산중 이설 논의 과정에서 순천시가 하수 처리를 구두로 약속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역 아동센터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센터는 해결 방안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순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 의원들은 센터의 실태에 대해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은 정책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탓에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순천에서만 모두 109명. 이들 10명 중 7명은 평균 5년 안에 퇴사합니다. 한 명당 10명 이상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낮은 임금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 사회복지사의 평균 월급은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키우지 못하고 재정 악화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돌봄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동일 직종의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 지금 정당하게 받아야 될 사회복지 급여 테이블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다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돌봄 교육 관련 정책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 1,800여 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또 다른 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복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도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운영 우려가 벌써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돌봄센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달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조합장 선출에 유권자는 물론 지역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바른 정책을 통한 조합 발전이 지역민의 삶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동조합, 가입한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형성을 위해 꾸려진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갈 조합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와 함께 책임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지역의 조합장에게는 연봉과 판공비 등 적지 않은 액수가 지급되고 이들은 예산 편성과 인사권은 물론 수익을 냈을 때 발생하는 배당률도 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외에도 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선거를 위탁한 각 조합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권자만 260여만 명, 광주 전남에서도 4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제한적이지만 각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민들의 삶과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생산과 가공 등 경제활동이나 금융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어 조합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조합장의 역할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꼼꼼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된 조합이 많을 경우 유권자마다 최소 2장 이상의 투표 용지가 배분될 수 있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는 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 결국 연고주의나 금품 선거로 얼룩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조합에서 자체 관리하였으나 돈 선거 등 불법이 끊이질 않았고 이런 부정적인 선거 분위기가 공직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에 따라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위탁 선거로 치러지는 이유를 되짚어보고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주 전남 200여 곳을 포함해 전국 1,300여 곳에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올바른 조합장 선출이 지역 농사노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권자들의 신중한 한 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해 말 전남 도내에서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농가가 5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 지역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 통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은 총 5,027농가로 조사됐으며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3,908농가 77.7%를 차지했고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33농가 10억 원 이상도 42농가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571개 농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강진, 해남,
해남, 영광 등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식량, 작물, 축산, 채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귀향 지원을 위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교육과 취업 등에 따른 청년 유출이라고 보고 지난해 말 지역 출신 청년 귀향을 겨냥한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2021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고흥군은 올 하반기부터 귀향 청년들의 유턴 정착금과 빈집 수리비, 주택 화재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사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주 대낮 국회에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등 야3당 대표와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5.18 역사 왜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길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5.18 왜곡 처벌법을 번번이 반대한 건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입니다. 2013년엔 명예훼손법과 중복된다고, 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 악법을 자신이 막아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을 왜곡해 형사재판 중인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분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집요한 반대에 더해 왜곡 논란이 뜨거울 때는 앞장서서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 통과엔 소극적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제한 등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 역시 발목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은 세부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완충작용으로 그런 5.18 민주화운동 분재를 만들면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 논란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일단 추진력을 실어줬습니다. 공동 발의를 합의한 민주당 등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낼지에 따라 5.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